네,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도 이제 면접을 많이 봐봤잖아요. 거기서 자기소개 항상 1분 정도 시키는데 자기소개 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다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좀 하셨었죠? 뭐 여러 군데를 봤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뭐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기업만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늘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기업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음. 버려야 하는. 단호하시네요. 네, 남규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약간 한 4년 전인가 여기 연합뉴스 시험 봤을 때 연합뉴스가 어쨌든 생방송으로 이게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경력이 축구 중계했던 것밖에 없거든요. 축구 중계도 어쨌든 생방송으로 생중계를 해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교집합을 찾아가면서 제 직무랑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이 특징, 유진 씨랑 좀 비슷하게 이 회사만이 이 회사 앞에서만 쓸 수 있는 자기소개를 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잘했으니까 붙었겠죠? 그리고 새삼 남규 씨가 4년 차라니까 굉장히 선배님처럼 보이네요. 깍듯이 하세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게 1분 자기소개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금방 가기도 하고 조금 했는데 뭐 한 20-30초 하고 끝날 때도 있어서 어렵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절대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길고 지루하게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여기선 이걸 느꼈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구구절절하게 해서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 2번째는 집안과 가족 이야기 또 어떤 기업에서나 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꼭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실수잖아요. 혹시 자기 1분 자기소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실수들이 좀 있다면 빨리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그리고 다양한 취업 정보들로 가득 꾸며봤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취업과 관련된 각종 꿀팁을 안고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만나보고 싶어하는 분이시죠. 네. 은행권 취업의 전설, 미스터 뱅 류수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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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은행권 소식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우리은행 소식이 드디어 전해졌고요. 현재 우리은행을 포함해서 상반기 은행권 채용 상황이 어떤 편인가요? 네, 아까 먼저 우리 1분 자기소개 인트로 잘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면접관으로 있었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나면서 한번 1분 자기소개 한번 시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저희를요? 예. 갑자기?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면접관으로 잠깐 자기소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그 회사와 연결지어서 말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 1분 자기소개 지금 이건 전혀 뭐 관계 없는 이야기지만, 1분 자기소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경험 사례, 이 스토리텔링으로 자기 경험 사례를 한 가지만 이렇게 잡고 이야기를 하면 면접관들이 좀 몰입을 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누구나 하는 그런 일반적인 1분 자기소개는 가급적 지양을 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인트로 할 때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는 100%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 경험 사례나 조금 특이했던 경험 사례와 이 회사와의 맞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몰입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소개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은행권으로 좀 돌아와서 현재 은행권 상황 좀 짚어주시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은행 채용이 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농협은행은 다 채용이 끝나서 지금 연수 들어가 있습니다. 총 360명이 이번 상반기에 채용을 했고요. 네. 그다음 기업은행이 지금 우리 필기시험 방송도 하고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네. 보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이네요. 예, 내일 이제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9일부터 면접에 들어갑니다. 네. 기업은행 면접은 이제 합숙 면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은행이 채용 공고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총 300명을 뽑는다고 채용 공고가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보훈 대상자 그리고 이제 우대하는 분들 이분들이 50명 티오가 있고 우리 일반 대졸자 기준으로는 250명입니다. 그래서 250명 채용이라고 보셔도 좋고 이게 이제 5월 2일까지 서류 접수가 되고
이제 5월 중순에 필기 시험, 그리고 5월 하순에 면접 이렇게 진행되겠죠. 네. 아직까지 상반기 이제 채용 공고가 뜨지 않은 곳들이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곳, 국민은행까지 있는데 요것들은 아직 뜰지 안 뜰지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지금 좀 뜰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은행의 채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신세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은행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 올해 750명의 채용 규모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18일에 300명 규모의 상반기 신입 채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접수 기간은 5월 2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오후 6시까지고요. 이때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은 나이와 학력에 상관없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절차를 보면 서류 전형을 거쳐서 필기 전형, 그 이후에 1차 면접과 인성검사, 그리고 2차 면접 치르게 되고요. 그 이후 합격을 하면 최종 합격에 이르게 됩니다. 네, 자세한 지원 부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 금융입니다. 개인 고객 대상 영업 및 영업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요. 기업 금융은 기업과 기관 고객 대상으로 영업과 영업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 인재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 및 영업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요. 네, 다음으로 WM 직무는 이 PB 고객 대상으로 자산 관리 상품을 소개하고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입니다. 그리고 IT 전략 수립과 추진, 그리고 IT 서비스 투자 기획을 하는 IT 직무도 있고요. 다음으로 네, 디지털 직무는 AI 기반으로 사업 기획과 모델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IB 직무는 M&A 인수금융과 지분투자, 혁신성장금융, 부동산 투자 금융 직무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리스크와 자금 직무 같은 경우는 신용과 시장, 금리, 유동성, 운영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직무는 이 러시아나 미얀마, 베트남,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이때 해당 지역과 관련된 전공자 우대하고 있고요. 관련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가 우대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2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서류 접수까지 앞서 상반기 합격 전략 스튜디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 우리은행 채용 공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이번 상반기에 뜬 지 얼마 안 돼서 우리은행의 채용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세미 캐스터님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지원 분야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원 분야가 상당히 많아져서 이게 작년 하반기에는 6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올해는 9개 부문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 지원자들이 좀 어디를 지원할까 요게 좀 어려워하는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자소 항목이 작년 하반기하고도 달라졌지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분야별로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별로는 무슨 항목이 달라졌는지 크게 이제 요 두 가지 정도가 특징이라고 이제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 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작년에는 이제 6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채용이 진행됐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6개 부문이 어느 부문이었냐면 올해 상반기에 지금 그 개인 금융과 기업 금융을 나누어서 채용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는 이거를 일반 분야라고 일반 부문으로 해서 이걸 통합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인재는 그대로 작년 하반기하고 동일하게 채용을 하고 WM도 마찬가지인데 그다음 IT와 디지털을 작년에는 통합했는데 이번에 또 나눴죠. IT와 디지털이 나누어서 채용이 되죠. 그 나머지 이제 IB, 그다음 리스크 자금, 그다음에 글로벌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 상반기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어떻게 달라졌냐면 일반이 개인 금융과 기업 금융으로 나눠지고 IT 디지털이 IT와 디지털로 나눠지고 없던 글로벌이 생겼고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그 새로 만들어지면서 총 9개 부문으로 이렇게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요게 우리 취준생들에게 좀 혼란을 좀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표로 함께 아까 보니까 세분화된 상황이 바로 눈에 보이고요. 또 작년엔 없던 글로벌 부문이 새로 생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지원 부문과 관련해서 취준생들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방송 나오면서도 계속 카톡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우리 취준생들 지금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아직 지원 분야를 아직 제대로 못 정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부문으로 해가지고 기업금융, 개인금융을 같이 뽑았는데 올해 상반기는 이걸 나누다 보니까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채용 인원이 공공명이다 보니까 우리 취준생들이 뭘 가장 많이 질문하고 있냐면 저 기업금융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요? 개인금융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개인금융 중에서도 그냥 개인금융으로 지원할까요? 아니면 그 중에 좀 특화된 PB 사업 쪽, WM 분야. WM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 쪽인데요. 네. 그냥 일반적인 개인금융을 지원할까요? 아니면 좀 특화된 WM 분야로 지원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질문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각자 개인들이 나는 자격증은 A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A라는 자격증은 개인금융 쪽에서 우대해 주는 건데 나는 하고 싶은 거는 WM 분야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내 꿈과 그러니까 내 목표, 내 희망과 지금 내 현실이 이게 나뉘어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현실을 따라가자니 개인금융을 지원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걸 생각하자니 WM을 지원해야 될 것 같고 근데 WM을 지원하자니 좀 경쟁력이 내가 떨어질 것 같고 좀 현실적으로 취업 가능성은 개인금융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 이런 혼란이 오면서 이 질문들이 가장 많은 질문의 유형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지역 인재를 뽑잖아요. 그래서 뭐 집이나 학교는 지역에 있는데 나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WM이나 PB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솔직히 뭐 지역 인재로 하면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내가 가고 싶은 쪽은 이쪽이다 하면은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조언을 그렇죠. 해주시나요? 그게 우리 취준생들이 제일 빠져 있는 그 혼란의 그 도가니 이제 그런 도가니인데요. 그 조금 전에 제가 오면서도 이런 분을 카톡을 받았습니다. 네. 그 카톡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이분은 지방에 지방에 계신 분인데요. 지방에 계신 분인데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턴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인턴을 하고 계셔서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 하면은 좀 기업금융과 좀 관련된 이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금융 쪽으로 내가 지원하면 좀 낫지 않을까. 내가 왜 신용보증기금 지금 인턴을 하고 있으니. 근데 내가 지금까지 따놓은 자격증은 그 뭐 AFPK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개인금융이나 WM 쪽에 지원했을 때 그 우대를 받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이다 보니 아까 우리 신세미 캐스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인재도 또 따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지금 신용보증기금에 인턴을 하고 있으니 기업금융으로 지원할까? 아니면 내가 지방에 있으니 그냥 지역 인재로 지원할까? 아니면 내가 자격증을 따놓은 그 뭐 개인금융이나 WM으로 지원할까?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선택의 갈림길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지원할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조언은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거 한 사람의 운명의 어떤 그 갈림길이지 않습니까? 네. 이 얼마나 이 중요한 순간인데 이 그 취업에 있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한 30년을 결정짓게 될 중요한 순간인 만큼 그만큼 좀 소중하게 좀 그 중요하게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취준생들 마음이 이해가 가긴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취업하고 보자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쉬운 쪽으로 취업하고 싶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쉬운 쪽 내가 희망을 살짝 내려놓더라도 일단 쉬운 쪽으로 좀 취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100% 이해가 가고 일단 저도 그런 쪽으로 일단 취준생들한테 일단 조언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취준생분들도 저게 내 고민인데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뱅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명 한 명 다 조언을 해드리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내가 지원 분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총 지금 9개 부문이 있는데 9개 부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객관적인 지표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 객관성을 가지고 내가 길을 선택하고자 할 때 어떤 표를 하나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표인가면요. 일단 아니다 싶은 곳, 예를 들어서 나는 IB 리스크 자금 이쪽은 아니다, IT 디지털 이쪽은 아니다. 그럼 아니다 싶은 곳은 일단 다 빼버리고요. 내가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이 2곳 또는 3곳, 이거를 미니마이즈 시켜서 그 가로축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가로축에 넣으면 예를 들어 가로축에 개인금융, 기업금융 뭐 이렇게 두 개나 3군데나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다음 세로축에는 무슨 표를 만드냐 하면 여러분들의 변수, 의사결정에 있어서 변수, 나의 희망순위 또는 나의 적성 또는 나의 뭐 취업에 대한 난이도 또는 뭐 나의 자격증 이렇게 이제 취업에 대한 변수를 세로축에 넣고 이 항목들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희망순위는 우리가 지금 TV 나오고 그 화면에 나오고 있죠. 희망순위는 내가 제일 윗줄을 보면요. 기업금융이 4점이라는 거예요. 내 희망순위는 기업금융을 제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 하고 싶은 게 기업금융, 2순위가 3점인 글로벌, 3순위가 이제 지역인재, 4순위가 개인금융인데 이게 내 희망순위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내 전공을 보니 제일 맞는 곳은 지역인재 쪽이 제일 맞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점수를 매겼을 때 그 세로축에 변수를 넣고 점수를 매겼을 때 제일 밑에 이제 총점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가 나오면 이 점수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의 변수들의 어떤 가중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랬을 때 이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선택을 해보는 게 그나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러분들의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너무 뭐 어떤 감정이나 뭐 이렇게 뭐 희망 사항에만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못 선택하겠다 그러면 제 방송 끝나고라도 카카오톡 아이디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카톡을 보내십시오. 아, 또 카톡 폭발하겠네요. 잠 못 주무시겠네요. 해야 됩니다. 자, 하셔야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자소서 아까 저희가 살짝 짚어보기로 했던 자소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은행의 자소서 특징이 있다면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예, 그 자소서 문항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소서 문항이 이번에는 총 5,000바이트입니다. 네. 1번이 2,000부터 이제 2번부터 3, 4번 총 4개 문항이 있죠. 그 3개 문항은 1,000바이트씩. 그래서 2,000, 1,000, 1,000, 1,000 해서 총 5,000바이트인데 자소서 문항이 길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지원 부문별로 달라지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이니까요. 그 3번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그 3번 문항을 좀 신경 써서 작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한 가지 특징이고 네. 그다음 한 가지 특징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 부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원 부문에 대한 내용이 자소서 문항 총 4개 중에 3개 그러니까 75%가 지원 부문이 결정이 돼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답변들입니다. 그래서 지원 부문에 대한 의사결정 이거를 반드시 먼저 해야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뱅쌤께서 이거 지원 분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취준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뭐 꿈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어디에 좀 더 가능성이 높을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자소서 목록을 쭉 보니까 지원 부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점 이런 것처럼 직무에 관해서 굉장히 근접하게 묻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4번까지 질문 중에 1번부터 3번까지 총 3개 질문이 여러분들이 지원 부문이 결정이 됐었어야 작성할 수 있는 답변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소서에 어떻게 묻고 있냐면 지원 부문에서의 궁극적인 꿈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개인금융에 지원하고 있다면 개인금융에 지원한다면 개인금융에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꿈이 뭐냐. 그다음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계획은 뭐냐. 이런 거를 1번에서 묻고 있죠. 그다음에 이 직무 분야 네가 하고 싶은 이 직무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했던 점이 뭐냐 이런 것도 묻고 있고 또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관련된 기사를 읽어봤던 것도 적어보라 이런 것도 묻고 있죠. 이게 1, 2, 3번 질문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우리 취준생들의 현실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로 지원할까 하는 것도 지금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그 은행권 자소서 문항을 내신 출제하신 분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꿈이나 지원 분야가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자소서를 문항을 내고 있으니 네. 이게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은행권 뭐 일반 기업도 다 마찬가지인데 인사 담당자분들이 그 채용 설명회 가면 자소서 작성하시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좀 솔직하게 적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취준생들이 솔직하게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아직까지 내 꿈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나는 그냥 막연히 은행원이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궁극적인 꿈과 단기적인 계획과 관련된 기사와 특별히 노력한 점 이런 거를 직무 분야에 관해서 이렇게 묻고 있으니 우리 취준생들이 자소서를 솔직하게 적으려고 해도 솔직하게 적을 수 없는 이 현실이죠. 이거는 좀 우리 취준생들도 물론 조금 더 정교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사 담당자분들도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자소서 문항보다는 현실을 좀 맞추는 취준생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자소서 문항으로 조금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뱅쌤이 취준생들 입장에서 쓴소리까지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는 자소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항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번 자소서 문항 중에서 어려운 문항이나 특징적인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기본적인 건데 1000바이트라고 하면 500자를 적으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예. 네, 500자.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특징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이번 자소서 특징이 이제 지원 부문에 대한 그
내용,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지원 부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네. 지원 부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어야 내가 개인금융이다, WM이다 이걸 정의를 하고 있어야 자소서를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번 자소서의 특징이고 그만큼 우리 일반 기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무 중심, 직무 중심. 근데 지금 이번 우리은행 자소서가 우리은행 채용 공고가 상당히 은행권 중에서는 직무 중심에 가까이 가 있는 채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 기업과 비교를 하면요. 그래서 지원 부문을 좀 정하자. 이 지원 부문이라고 하는 게 일반 기업에서 말하는 직무라고 하는 그 수준과 같은 내용일 수 있으니 은행에서 구체적인 직무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직무라는 표현보다는 이 지원 부문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지원 부문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하자.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지원 부문 고민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3번 항목입니다. 3번 항목인데 아까 분야별로 틀린 질문이 3번 항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WM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3번 항목에 어떤 관련된 경험을 적어라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반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이나 글로벌이나 지역인재나 이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네가 지원한 이 분야, 네가 지원한 이 분야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점을 적어라.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요 3번 항목에 여러분들이 좀 에너지를 팍 쏟아 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어렵게 느끼는 항목은 좀 뭐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장 어려운 질문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 1번이겠죠. 예, 네. 1번인데 1번이 지원 동기도 묻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꿈, 그러니까 입행 후 계획인데요. 지원 동기와 입행 후 계획을 2,000바이트로 이렇게 묻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입행 후 계획을 장기, 그러니까 궁극적인 꿈과 단기적인 계획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답변이 제일 이제 그 나머지 분의 중에서는 자소서 질문 중에서는 1번 답변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울 어렵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바로 1번 항목을 어떤 식으로 적어야 할지부터 뱅쌤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항목이 총 2,000바이트지 않습니까? 2,000바이트인데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질문은 지원 동기, 그다음에 궁극적인 꿈, 그리고 단기적인 계획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세 가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 동기 그리고 목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처음에 이제 제가 구조적인 작업을 먼저 좀 하라 그러면 이 1번 답변 항목을 총 질문이 세 가지니까 그냥 총 2,000바이트를 3분의 1씩 그러니까 650바이트, 650바이트 이렇게 3분의 1씩 이렇게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눠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게 그 답변을 적어 볼라 치면 지원 동기를 그냥 아예 1,000바이트 정도로 1,000 이렇게 나누었어요. 1,000바이트, 1,000바이트. 그러니까 500자, 500자죠. 나눠서 1,000바이트는 지원 동기를 깊이 있게 좀 적고 나머지 1,000바이트의 궁극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계획. 그러니까 500, 500 이렇게 적는 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조 작업을 하고 적어보면 지원 동기가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는 분량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최소한 650바이트에서 1,000바이트 정도 나오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원 동기 적는 게 이제 상당히 좀 적는데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확실히 이렇게 구조 작업을 먼저 해놓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또 뱅쌤이 나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식으로 써봐라 하는 팁을 주시죠. 예, 그 지원 동기 제가 우리 취준생들에게 은행권 취준생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 동기는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근데 지원 동기 저도 좋아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뻥을 쳐야 되는 질문이다 보니까요. 이 좋아하는 질문은 아닌데 이 지원 동기를 적을 때 여러분들이 바이트 내가 적어야 되는 지원 동기의 분량이 바이트가 좀 작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작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500바이트 이하입니다. 500바이트 이하에서 지원 동기를 적어야 될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회사 속에서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어떻고 우리은행은 뭐 기업금융이 어떻고 해외 진출이 어떻고 그래서 나랑 잘 맞아서 지원했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은행 이야기 이거를 제가 회사 속에서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형의 글을 적어 보셔도 좋습니다. 어떨 때 지원 동기 작성 분량이 작을 때 그러나 지원 동기 작성 분량이 500바이트 이상일 때 지금 이번처럼 이렇게 650바이트 또는 1000바이트 가까이 이렇게 나올 때는 여기다가 회사 속에서 유형을 다 적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신문 사설이 나와버립니다. 그냥 회사 홍보 책자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홍보 책자 이런 건 적지 마시고 여기는 자기 이야기를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원 동기 작성 분량이 길어질 때는. 그래서 나는 왜 우리은행을 꼭 지원해야 되는지 나의 어떤 경험 사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험 사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지원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럴 경우에는 내가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한 게 있든 뭐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한 게 있든 어떤 거라도 좋으니 또는 우리은행 뉴스를 봤든 어떤 거라도 좋으니 우리은행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이런 사례 이런 거라도 좋으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고 또 그것도 아니면 제가 또 하나 팁을 더 추가로 드리면 여러분들의 꿈과 연관시켜서 지원 동기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번 지원 분야가 개인금융이다 그러면 저는 개인금융에서 여차여차한데 우리은행의 개인금융 현실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은행의 개인금융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은행을 한번 지원해 봤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꿈과 연관시켜서 이 지원 동기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이렇게 650바이트, 1000바이트 정도 되는 방대한 분량의 지원 동기를 적을 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도 제가 보기엔 쉬워 보이지는 않아서 네. 지원 직무 분야와 관련된 금융, 경제, 시사 이슈를 선정해서 선정 이유야 그리고 견해를 적는 항목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슈 선정부터가 조금 난관일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글로벌을 작성한다, 글로벌 쪽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이슈가 많습니다. 그 뉴스 많이 나오죠.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 진출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금융 쪽도 뭐 이슈는 다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또 한번 해드려 보면요. 네. 여러분들이 개인금융 쪽을 지원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최근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뭐 이런 관련된 기사,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이런 기사들이 나왔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개인금융 분야에서 향후 인터넷 전문 은행들과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우리은행의 위비 플랫폼과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의 뭐 중금리 대출이나 이런 쪽과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뭐 2번 항목은 뭘 적어야 되냐면 그런 뉴스를 선정했다. 오케이. 그거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선정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선정 이유까지 적는 거를 제가 총 한 400바이트 정도를 적고요. 그 밑에 한 600바이트는 뭘 적냐면 여러분들의 견해를 적는데 그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적는데 이 견해를 적을 때 여러분들이 2번 항목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팩트가 있습니다. 뉴스나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이러면 뭐 나중에 금리가 어떻게 내려간다더라 또는 경쟁이 심화된다더라 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런 팩트가 있습니다. 이런 팩트는 과감히 그냥 빼버리시고 여러분들의 견해, 순수한 견해를 적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견해, 이거를 600바이트를 채우는 게 이게 견해입니다. 팩트를 적으라는 게 견해가 아니고요. 그거는 신문 기사를, 뉴스 기사를 뺏겨 적은 거죠. 그렇게 뺏겨 적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견해를 적는 게 이게 2번 항목에서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3번, 뱅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다고 강조하신 3번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 역량이 어떤 것이고 또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너가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이 3번이 참 제가 봐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여기에 특별히라고 하는 이 특별히라고 하는 이 세 글자가 있어요. 3번 질문에. 네. 이 지원 직무 분야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뭐냐? 오케이, 역량은 찾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네가 특별히 노력했던 점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 특별히 노력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취업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라는 우리 취준생들은 대부분일 텐데 이 분야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노력한 게 없기 때문에 이 3번 항목이 상당히 어려울 거다. 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 자소서 적더라도 저도 상당히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특별이라고 하는 요 세 글자가 왜 들어가서 저를 괴롭히냐. 그냥 이것만 좀 빼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뭐 원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핵심이냐면 3번에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작성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소서 작성 순서를 보면요. 여기서는 3번 항목 같은 경우에 내 경험을 먼저 찾고 여러분들이 역량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성 순서가요. 내가 만약에 여기 뭐 어떤 그 편의점에서 알바했던 이 경험을 내가 3번에 적어야지라고 이렇게 경험을 먼저 찾아놓고 그 경험을 가지고 경험 이야기 나오는 그 항목 안에서 역량을 찾아내는 이런 역순서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적으세요. 이렇게 역순서로 적지 마시고 역순서로 적으면 이건 백발백중 이거는 그 평범한 자소서 답변으로 그냥 전락하게 될 확률이 99.9%입니다. 그게 아니라 역량을 먼저 진짜 찾고 그 다음에 내 관련된 경험을 찾는 게 이게 자소서 질문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어가는 요게 이 3번 항목에서는 핵심인데
핵심인데 요거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역량을 먼저 찾다 보니 내 관련된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렇다 보니 요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 항목 이 3번 항목은 그래도 요 순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요 순서대로 한번 진도를 나가 보심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변별력 있는 자소서 답변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99.9%는 경험을 먼저 쓰고 거기서 역량을 뽑아내는데 0.01%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을 먼저 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례를 찾으라고 좀 해주셔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정규 분포도 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정규 분포도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정규 99.9% 이게 이제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가 뭐냐면 이 누구나 같이 쓰는 자기소개서로 올라가는 높이, 정규 분포의 가장 높은 산 정상을 말하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자기소개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알바 활동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다고 치는 이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만들면 이 경험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경험이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냐면 고객 서비스 또는 뭐 고객과의 소통 이런 역량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 3번 항목이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지원 직무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결국 무슨 역량이 나오냐면 고객과의 소통 또는 고객 서비스 이런 역량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경험을 적어보라 그러니까 이제 알바 경험, 편의점 알바 경험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실제로 고민했던 순서는 알바 경험에서 역량을 찾아내는 순서인데 답변을 읽어보니 그냥 순서로 맞게 적히긴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적어내다 보니 이 찾아내는 역량도 정규 분포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가장 보편적인 누구나 적는 그리고 관련된 경험도 가장 보편적인 경험 이렇게 올라가서 3번 자소서 답변 전체가 몰락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역량을 먼저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개인 금융을 지원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객 서비스 이 역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역량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역량 말고도 개인 금융에서 필요한 역량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고객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고 수치에 대한 감각도 필요하고 또 항상 웃을 수 있는 그 내공도 필요하고 또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인내력도 필요하고 뭐 어떤 역량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역량을 여러분들이 너무 보편적인 역량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역량도 죽고 경험도 죽고 둘 다 죽는 그래서 어떤 역량을 좀 찾아내야 되냐면 역량을 먼저 찾되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부적인 이런 역량들을 찾아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3번에서 특별히라고 하는 요 세 글자에 맞는 답변을 적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변별력 있는 자소서 답변 그러니까 정규 분포 우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4번도 살펴보면 팀플에서 경험했던 것과 또 힘든 목표를 달성했던 이야기, 협업 시 어려웠던 점, 내가 노력했던 점 이런 거를 적어야 하는 항목인데 뭐 여타 다른 기업에서도 볼 수 있었던 문항이어서 이 문항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4번이 제일 쉽습니다. 다행히 우리 은행한테 감사함을 드리는 게 그래도 뽀뽀가 나오나요? 4번에서 오늘도 뽀뽀를 한번 해드리고 이렇게 조금 쉬운 질문을 하나 주셔서 제가 대신 취준생 대표로 제가 뽀뽀해드리겠습니다. 4번 항목이 그나마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그나마 좀 쉬운 항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경험은 우리 취준생분들이 그 자소서 답변을 적을 수 있는 그 소스를 다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항목은 여러분들이 크게 애로사항 없이 적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항목에서 딱 하나 주의할 게 있다면 팀플 활동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했던 내용을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노력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나를 부각시키고 싶은 여러분들의 욕구, 이 욕심 때문에 그때 당시 팀원들이었던 나의 팀원들, 당시에는 소중했던 그 팀원들이 전부 다 죽어버려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나쁜 사람 또는 조용히 있었던 사람, 전부 다 소극적이었던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나만 부각시키는 이런 자소서의 답변이 나오는데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팀워크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팀워크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4번에 그대로 가지고 답변을 적으시면 4번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쭉 자소서 항목을 다 살펴봤는데 4번이 그나마 무난하긴 하지만 1, 2, 3번이 굉장히 어려워서 또 건쌤이 우리은행 출신이잖아요.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 마지막으로 자소서의 전체적인 평과 우리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신의 한 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소서 어렵죠. 5,000바이트라고 했는데요. 5,000바이트면 그렇게 분량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이번 자소서 특징은 지원 부문을 1, 2, 3번에서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자소서 그 항목 바이트 분량은 작지만 자소서 난이도는 높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마지막 4번 항목에 1000바이트 빼고 나머지 1, 2, 3번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니까 거기에 맞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제가 전체적으로 평과 이 신의 한 수를 말씀드리면 자소서 난이도 1번, 아까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어려운 게 3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번입니다. 마지막이 4번입니다. 그래서 1, 3, 2, 4 지금 남아있는 한 7일, 8일 정도 시간 동안 에너지를 이 비중으로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선택과 집중, 1번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두 번째는 3번, 그 다음에 2번, 4번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서 자소서에 공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우리은행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뽀뽀 요정 커리어 컬리지의 류수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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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접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챙겨드리는 코너죠. 취준생인권위원회가 배틀 형식으로 새롭게 단장을 했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고용센터의 이연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의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인성입니다. 건축 자재 및 철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체로 거래처 관리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거래처 수주와 발주, 전표 관리 및 사무 보조 업무로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차량 소지자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30만 원이며 접수 마감일은 4월 26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으로 거래처 관리 직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유한회사 우정전공입니다. 주형 및 금형의 몰드베이스 부품 가공업체로 범용선반 조작원 5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으로는 범용선반 네이알과 연마를 이용하여 몰드 베이스를 생산하는 것으로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00만 원이며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범용선반 조작원 총 5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 무관하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용센터의 박혜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희솔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유일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최소 필요 경력은 3년, 더 좋은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를 채용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세금 신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세무회계 사무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인권 역시 채용 시 마감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립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C3에서 마케팅부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며 캐드, 포토샵, 일러스트 사용 가능자를 채용합니다. 서울 전시장 마케팅 업무 및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급여는 연 3천만 원 이상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무관하게 마케팅부 직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죠.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굉장히 특별한 자리로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준위에서 이런 자리는 또 처음으로 마련한 것 같은데 오늘은 취준위 토론 배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출연진도 변화가 있습니다. 새롭게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네. 먼저 익숙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첫 번째 분은 안방 대감 트러스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새로운 뉴페이스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화 노무사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진화 쌤이 오늘 이제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딱 보니까 약간 배우 느낌도 살짝 네. 나고 아, 진짜요? 배우 느낌이 굉장히 나요. 상남자 느낌이 나서 오늘 토론 배틀에서 또 진원 쌤이 약간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네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인노무사 이진화라고 하고요. 오늘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간의 자문과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네. 진원 쌤, 네, 화이팅.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네, 정말 말씀하시는 것도 뭔가 배우 느낌이 살짝 나는데 네. 먼저 여기 두 분이 딱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때부터 뭔가 알듯 말듯한 묘한 긴장감이 저는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네. 오늘 토론 배틀에 앞서서 두 분의 각오를 한마디씩 들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이번에는 진원 쌤께서 해주시죠.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출연할 때부터 맞짱 토론 하겠다라고 제가 해놨기 때문에 네네. 오늘 좀 근데 응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제가 이제 취준생들 또는 구직자들의 입장에서 네, 열변을 한번 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서 게임 좀 하고 오셨나요? 네, 물론 하고 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거치고 와서요. 오늘 또 목소리를 좀 힘내서 네. 파이팅 넘치게 해주시는 네. 것 같고요. 진화 쌤도 또 한마디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방송이 처음인데요. 진원 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긴장감 좋네요. 텐션이 또 느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 배틀의 주제는 무엇인지 힌트가 담긴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취업 준비생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급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취업준비생 46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취업 의사가 없다고 밝힌 비율은 38.6%였습니다. 이들이 꼽은 중소기업 기피의 가장 큰 이유는 적은 급여로 7점 척도 평가 결과 5.71점이었습니다. 또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 불투명한 미래 등도 기피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희망 월급여는 평균 372만 원으로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월평균 급여 323만 원보다 50만 원가량 많았습니다. 네, 신샘입니다. 올해 신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은 어디였을까요? 먼저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위 공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46%에 육박을 했고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22.5%, 17.7%를 기록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중소기업은 전체 비중에서 10.2%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취업 준비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피 이유 중 가장 큰 1위 이유는 바로 낮은 급여였습니다. 낮은 급여로 인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취준생들이 원하는 희망 월급여가 얼마인지 살펴봐야겠죠.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취준생들이 많았었지만 취준생들의 희망 월급여는 평균 327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소기업의 월평균 첫 급여는 223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던 건데요. 이에 반해서 대기업의 평균 소득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대기업의 평균 소득은 488만 원으로 중소기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취준생들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에게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73.1%가 구인난을 체감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진화 노무사님이 기업 측을 대표를 할 거고요. 진원쌤은 구직자 측을 대표로 해서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신샘이 아나운서의 또 브리핑을 잘 듣고 오셨습니다. 앵커님. 네, 앵커님이 또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바로 한번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난과 구인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기업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진화 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소기업은 사실 최악의 구인난에 빠져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구인난에 빠진 이유는 첫 번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낮은 급여,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전한 고용 안정성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돈도 적게 주고 미래도 불투명한데 청년들이 중소기업 많이 지원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중소기업 속에서도 알짜들은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인 자세를 통해서 이런 알짜 기업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조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진원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좀 독특한 사항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 처음에 오면은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셀프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어디를 갈지, 어느 산업군과 어느 기업들을 이제 타겟으로 할지를 먼저 선정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상위권 분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오면 나는 대기업 또는 스타트업 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대기업은 하늘에 있고, 네, 스타트업은 연봉이 되게 낮고 오히려 정말 최저임금도 못 주는 지금 되게 법 위반적인 사항이 많은데도 나는 대기업 또는 스타트업 가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 결국에는 나는 중소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보다 열악한 스타트업은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 스타트업이 당연히 중소기업보다 연봉을 작게 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은 관심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이제 자구책이 좀 필요하다는 전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연봉을 넘어서 연봉이 아니라면 스타트업처럼 좀 혁신적인 제도
또는 고속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적인 혁신 제도 또는 네.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그냥 연봉에 대해서 우린 낮게 줄 수밖에 없으니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제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좀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네, 중소기업에 어쨌든 자구책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측의 반론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익 구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나중에 솔직히 말해서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은 사실 수익 구조 자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대박의 기회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더 중소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을 선호하는 게 네. 모험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청년들이 이제 뭐 고급 인재 고스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셨는데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근면성실하고 인성 좋은 친구가 최고예요. 예, 착하고 일 잘하는 친구가 최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 사업주들도 사실 지나친 고스펙은 조금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혁신 말씀하셨는데 혁신 물론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잘 못하는 거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년들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혁신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오늘 이제 처음이니까 조금 서로 피튀기지만 이게 좀 또 처음 낯서니까요. 네, 그 탐색기를 좀 하자면 이제 혁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기조하고 이제 사실 중소기업의 대표자분들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도 성장을 하려면 혁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혁신보다는 운영 안정성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저는 중소기업에 훨씬 더 고성과자를 낼 수 있는 스펙 좋은 인재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중소기업으로부터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이제 시각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또 이제 중소기업 대표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정확해요. 혁신보다는 내부적인 안정성 그렇다 보니까 그냥 말 잘 듣고 좀 보수적인 좀 낮은 급여에서도 일 잘할 수 있는 그냥 인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혁신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정부 기조하고 좀 안 맞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자구책들은 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진화 쌤, 그런데 어쨌든 중소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착하고 일 잘하는 사람. 하지만 아까 인정하셨지만 급여는 많이 줄 수가 없고 네. 이 부분은 약간 너무 중소기업의 이기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사실 뭐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수익 구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사업주들도 사실 모두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사업주들은 빚을 내서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급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중소기업이 발전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세계적인 제품,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높은 급여 주고 고용 안정성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발전을 하려면 어쨌든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뭐 스타트업이나 대기업보다는 혁신적인 자세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맞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혁신이고 세상에 없던 것들 재화나 서비스를 연결해서 하나를 만드니까 사실은 스타트업이 조금 더 혁신성은 뛰어나나 결국에는 스타트업도 중소기업으로 갈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안정된 단계로 갈 거고 네네. 다만 뭐 중소기업이 그렇다고 안정적이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대기업처럼 가려면 혁신해야 되고 네네. 기술에 대한 뭐 선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다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어느 회사나 계속 이제 그 성장해 나가는 건 마찬가지긴 하나 중소기업의 대표자분들 만나보면 그 혁신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보고자 하는 그런 성장 가능성하고 결국에는 중소기업자들의 대표자들의 이제 마인드가 좀 반비례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의 교육이라든지 단순 임금 수준 넘어서 좀 혁신적인 그런 마인드셋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중소기업도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네. 좋은 인재가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취준생들 그 사이에서는 대기업에 가야 약간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 중소기업을 많이 좀 기피하는 것 같아서 진원 쌤은 네. 이렇게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네. 이유, 그 책임이 네.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취준생들하고 같이 너 여기 쓰자라고 정해 놓은 다음에 같이 홈페이지 들어가 봐요. 네네. 그러면 스타트업은 연봉이 비슷하게 2천 초반밖에 안 되는데 홈페이지가 너무 예쁘고 홈페이지만 가봐도 막 근무를 하고 싶게끔 네네. 만든단 말이죠. 근데 젊은 반면, 느낌 약간. 그렇죠. 젊은 느낌. 우리는 이런 문화를 요구하고 음. 이런 성장 정신을 갖고 있으며 이런 사람이 와주세요.
오히려 되게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근데 연봉 수준 되게 낮죠, 사실은. 근데 중소기업을 홈페이지 가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아마 만든 지 한 10년 넘은 것 같고요. 대부분 뭐 인재상도 되게 그냥 추상적인 단어 써 있고 지원하는 절차에서부터 이제 매력에 대한 관리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관리를 안 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돈이 안 들고서도 충분히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안 하냐? 결국에는 중소기업들이 아직까지 이제 그 취업 준비생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당장 구인난 하지만 결국에는 중소기업에 갈 만한 유인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갈 수 있는데 안 주니까 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측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 회사 그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제 하루하루 수익을 내는데 급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뭐 조직 문화라든지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장치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제도들이 있지만 조금 더 형식적인 제도 말고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은 중소기업 사업주들도 혁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은 중소기업 기피 현상에 대해서 구직자와 구인자 측의 좀 입장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는 의견으로 짧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피 현상에 대해서 네.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오늘 이제 토론을 주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중소기업의 자구책이 필요하긴 하나 사실 정부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월 12일에 청년 스마트 일자리 선포식이라고 그 이낙연 총리하고 같이 중소기업 중앙회랑 청년이 찾아오게끔 알리고 또 만들어주고 찾아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지금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사실 니즈 환기는 충분히 됐다고 봐요. 빨리 얘를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얼마의 예산과 얼마의 진척도를 바탕으로 이걸 진짜 개선해 나갈 건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정부가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진화 쌤의 의견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높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청년들의 눈높이는 이미 저 위로 올라가 있는데 네.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아직까지 저 밑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격차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면은 충분히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음. 다음 이야기는 다음 배틀에서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취준이 안방 대감 트러스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 그리고 뉴페이스 이진화 노무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접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